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살살 합시다 시간이죠. 전역 작가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한대 배종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아시죠? 1분 30초 째깍째깍 초시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뭐 선거 얘기를 지난주도 했었고 오늘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오셨는데 먼저 배종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네네. 본인이 10년 전부터 두 차례나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반드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부에는 견지해 놨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변수가 생겼죠.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대선에서 서울시장 선거로 선회하면서 내부에서 우리도 그럼 대선 주자급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제3 후보론이 부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교통 정리가 또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본인이 이제 드디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요. 네. 당 내에서도 역시 느닷없는 제3 후보론보다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이 어려울 때 또 본인이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나름대로 자신의 뭐 개인적인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력 또 지금 진보 진영의 우세로 좀 뒤바뀌었거든요. 인구 구성 분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면은 충분히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사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게 정치적인 미래에 좀 맞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 세 번째 이제 도전인데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출마 선언? 네, 뭐 기정사실화라고 이제 우리 배 교수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의 맛이라는 예능 프로에도 또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가고는 싶은데 누군가가 좀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이라는 어쨌든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 인지도를 충분히 당 쪽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 땅다지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안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당심이라든가 또는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이게 상당히 탄탄하죠. 그러나 이제 대중성에서는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인식을 시키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마 친문들하고의 관계일 거예요. 그동안 친문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웠고 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이제 중기부 장관을 하지만 그 전에 한동안은 안철수 신당에 간다는 말까지 안철수가 이제 탈당을 할 때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친문들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박영선이라는 이 상품적 문제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선거고 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라는 장점 아주 이거는 뭐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우상호는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겠죠. 지금 그 민주당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2018년도인가요? 하여튼 당시 경선을 보니까 물론 이제 박원순 당시 후보가 1등이었고 2, 3등을 박영선 후보 당시 우상호 후보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 19%대 그리고 14%대 그러니까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지금 이제 유리한 것인가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내부적으로 일단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가산점이 10%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중요한 것이 이번 선거가 여성이 좀 유리한 선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그런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이제 세 가지 점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이 우세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당심 그러니까 당 조직 면에서는
지금 우상호 네.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냐 조직이냐라는 게 그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 서로 엇갈리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문신 마케팅에 굉장히 공을 들이거든요. 두 사람 다 법문이지 친문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친문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바로 대선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략적인 선택의 기본은 뭐냐면은 누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앞설 것인가 라는 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대중적인 인지도 플러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친문 핵심 지지층도 결국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장관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 낸 사진을 봤더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사무실에 첫 손님으로 찾아갔다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때 멘토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가깝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친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서울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후보를 안 내겠다고 당원 당규까지 문재인 대표 시절에 했는데 그거를 파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했으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지키질 않는구나. 당원 당규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다 신성시 돼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변명 같은 게 우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나는 여자이니까 이것만 갖고는 이길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상황이라는 거는 일단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서울에서 살 수도 없게 되는 상황. 또 전세난이라든가 또 월세 문제. 그러니까는 뭐 13평짜리에서 4명이 살 수 있다. 뭐 아늑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8명이 방 한 칸에서도 살았다. 그러면 서울을 1960년대 초로 후퇴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 또 아주 기본적인 공약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낸 서울시장의 유고로 치러진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이제 당헌 당규가 있었는데 그 당헌 당규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맹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예비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향해서 출마를 철회해라 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상당히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집권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내줄 경우에는 대선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느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그리고 천만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결국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단일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조직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은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부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 경선 이제 후보자들 확정했죠. 네. 서울에서 8명 그리고 부산에서 6명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뭔가 이렇게 좀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는 단 2명 모인 것보다는 일단 뭐 8명이 나온 거는 눈길 끌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요. 낙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이제 서울이라는 곳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이 지형이 복잡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길들이기를 안철수를 상대로 하고 또 밀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부산 또 서울 이 서로에 대해서 과열된 듯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건 당에서 지금 오늘 내려가서도 굉장히 경고 사인을 줬다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운명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 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에 대한 사과함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3자 구도로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밀당과 길들이기 이런 거를 적정선에서 해야죠. 전략적으로 어쨌든 단일화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화를 참으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1차 단일화는 실패를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안철수 대표가 예비 후보 기호 4번으로 등록을 기호 4번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호 4번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종 단일화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각자 후보를 냈는데 안철수 대표가 승리할 경우에는 기호 4번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당하지 국민의힘은 네네. 후보가 없는 정당.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도 바라볼 수 없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는 어떻게든 무조건 자당의 후보를 키워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갈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이 막판 최종 단일화에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빨리 지금 단일화를 하자라고 지금 조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가 볼 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진퇴양난인 게 입당할 수는 이제 없어요. 입당하기도 이제 어렵고 네. 두 번째로는 3자 대결 갈 경우에는 본인이 필패할 거예요. 3자 대결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의 힘드는 거죠. 네.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니까. 네, 힘들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막판 단일화 할 경우에 계속해서 상대들 뭐 컨벤션 효과 해가지고 몸집을 키워가지고 안철수 대표보다 여론조사 우위에 있으면은 그것도 본인은 불리한 그런 상황. 그렇다고 본인이 또 출마를 포기할 경우에 그럼 또 철수냐.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대표가 코너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네. 그 비대위원장 말씀하셔서 이제 안 대표는 빨리 단일화하지 좀 시기도 앞당기자 이런 거잖아요. 3월에 하면 너무 늦다고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뭐 무슨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일단 우리끼리 하고 나중에 우리 만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길들이기 전략인가요? 아니면 실제 안철수 대표와는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같은 말이라도. 저는 해석이. 길들이기 전략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까칠하시죠.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당의 내부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터줏대감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거는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단일화라는 게 반드시 대선에서의 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넓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흔히 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중도의 지지자들을 더 포괄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포괄 정당에 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저는 지금요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안철수 대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일종의 모든 조건이라든가 모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변수가 된 거예요. 때로는 상수처럼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하고 상당히 전략적인 동맹이 있을 수 있죠. 지금 1월 26일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3월 1일에 후보를 네. 정합니다. 네.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뭐 3자 구도, 그러니까 단일화 안 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자신감일까요? 그거는 뭐 이제 자신감의 근거라기보다는요. 네. 안철수 대표를 결국 이제 코너에 몰겠다. 그런 압박 작전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결국은 결코 후보를 안철수 대표에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그럼 기본 전략은 철저하게 첫 번째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고립을 시키자.
세 번째, 그래서 고사를 시키자라는 그런 전략은 이제 분명히 이미 본인이 노출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협상하자, 단일화하자, 안 되면은 지금 대국민 서약이라도 하자, 실무 협상이라도 하는 거예요. 즉,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단일화 가능성도 저는 성사보다는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뭉치면 승리하고 또 흩어지면 분열하면 다 패배했어요.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대선 선거 다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예로 들었던 1995년도 조순, 박찬종, 정원식 3자 대결 구도에서도 결국은 보수가 분열해서 조순 시장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열하면 필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자. 주로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 부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거기는 굉장히 네거티브가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부산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0% 정도가 빠졌다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산의 그 지형이 매우 작은 이렇게 지진급, 낮은 강도의 지진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때는 당에서 주도권을 갖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를 하는데 이게 한두 후보가 아니에요. 네네. 전 후보가 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며 또 이 후보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라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당에서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고 사인이 확실하게 나간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는 가덕도 공항 문제라든가 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메가톤급의 일종의 그 민주당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네. 국민의힘이 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그동안의 부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배종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 선거 어쨌든 야당 후보들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부산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트렌드는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두 개 여론조사에서 역전당하는 네네.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역전당한 이유는 뭘까? 결국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 경제는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고 구체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카드를 내세운 이런 민주당의 그런 행보가 영향력을 지금 발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실제로 최근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가지고 승리했다. 라고 보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지만은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45%를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30에서 4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서울과 부산 다들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래도 좀 낙관을 하고 그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서울의 국민의힘, 부산의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심리 상태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나경원, 이제 오세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선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맞춤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경우는 서울하고 이 부산하고 다 성추행으로 이제 물러나서 치르게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냉정한 국민들의 심판을 하도록 국민의힘이
확실히 그 점은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정당한 행동이 아닌 방종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이 심판론 네. 그리고 플러스 그동안의 서울과 부산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또 주거 상황이 어떤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말하자면 핀셋으로 꼽은 것처럼 정책적으로 특히 삶의 기본 문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사는 네. 교통 문제 네. 이런 거를 이 제안을 해야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자면 버스 노선제 같은 거 네. 그건 아직도 많은 서울 시민들 알겠습니다. 네. 네. 칭찬하고 있죠. 네. 1분 30초 동안 쓰시면 됩니다. 배 교수님. 네. 네. 지금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막판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추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요.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다.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구청장 가운데 네. 24개 구청장이 지금 민주당 민주당이죠. 네. 구청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87년 민주화 세례 이후에 60대 이상도 다들 민주당 지지 성향 이런 이제 인구 구성 분포를 보면은 결코 국민의힘이 낙관할 수는 없는 선거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세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네. 어느 후보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막판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여성 가산점 10%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여야를 떠나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다들 참신한 인물이 없다. 이거는 네. 우리 정치권의 큰 숙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치 신인들 예를 들면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뭐 알겠습니다. 저신다 아던 같은 이런 30대 네.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좀 정치 토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